1968년 가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43살의 미시마 유키오는 사케 한 병을 손에 들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69살 스승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 하지만 그 사케 한 병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2년 뒤 미시마는 육상자위대 본부에서 할복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후 가와바타 역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승과 제자, 노벨상 라이벌, 그리고 연이은 2개의 죽음. 지금부터 일본 문학의 두 거장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미시마 유키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99년 6월 11일 오사카의 부유한 의사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이키치는 의사였고 집안은 넉넉했습니다. 평범했다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901년 가와바타가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에이키치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고 의사였던 아버지조차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가와바타에게 아버지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1902년 이번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와바타는 3살. 아버지를 잃은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소녀는 고아가 되어 조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의 안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6년 가와바타가 7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시각장애가 있는 병약한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7살 소년이 할아버지의 눈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삶. 보통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 가와바타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909년 10살이 된 가와바타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모 집에 맡겨져 별거 중이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와바타는 누나를 생전에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또래 혈육이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소식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14년 가와바타가 15살이 되던 해에 마지막 혈육이었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가와바타는 완전한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직계 가족을 모두 잃은 소년. 주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장례식의 명인. 너무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별명이었습니다. 향냄새와 독경소리, 검은 상복과 눈물, 관 속에 누운 사람들. 이것이 가와바타의 유년 시절을 채운 풍경이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소풍을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 때 가와바타는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와바타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느낌, 기댈 곳이 없다는 절대적 고독.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뿌리 깊은 고독감은 그의 문학 전반에 흐르는 정서가 되었습니다. 상실과 허무,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 영원히 떠나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연이은 죽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던 시절의 경험은 가와바타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맹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세상을 볼 수 없었기에 어린 가와바타가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하늘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저기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흰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한 말로 옮기는 훈련.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 이것이 7살부터 15살까지 가와바타의 일상이었습니다. 훗날 가와바타 문체가 가진 시각적 정밀함, 사물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능력, 판단하지 않고 응시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맹인 할아버지를 위해 세상을 묘사하던 그 시절에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와바타는 15살이 되어 홀로 남았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고 장학금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고독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가와바타는 일기를 썼습니다. 16세의 일기라는 이 글에는 임종을 지키는 소년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보다는 차갑고 정밀한 관찰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가와바타는 작가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와바타는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고독한 청년이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대학 시절 문예지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가와바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토 하치요. 카페 여급으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하치요는 13살이었다고 하니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와바타는 하치요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 맑은 목소리.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온 청년에게 하치요는 빛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와바타는 하치요를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약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와바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하치요 생각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1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치요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치요는 이 말만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가와바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았다는 사실만이 남았죠. 가와바타는 하치요를 찾으려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지만 붙일 곳을 몰랐습니다. 그 편지들은 가와바타의 서랍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와바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의 손을 낭만적인 의미로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치요와의 약혼 경험이 유일한 연애였고 그마저도 이렇게 끝나버렸으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와바타는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연애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이루어진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치요의 파혼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학 연구자들도 평전을 쓴 작가들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가와바타의 가마쿠라 자택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편지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가와바타가 하치요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청년 가와바타의 절절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한 통도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하치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 편지들과 함께 가와바타의 일기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도 모아졌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치요는 그 무렵 잠시 어떤 사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찰의 승려가 하치요를 성폭행한 겁니다. 13살 혹은 14살의 소녀였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수치심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치요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약혼자인 가와바타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은 절대적인 가치였으니까요. 설령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이런 일을 당한 여성은 결혼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치요는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와바타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의 무게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하치요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죽지 못하고 그저 사라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와바타 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이 사건은 가와바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치요는 가와바타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여성으로 남았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에 닿지 않는 여인. 가까이 다가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여인. 이 경험은 가와바타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세요. 이지의 무희의 소녀, 설국의 고마코, 잠자는 미녀에 마취된 여인들. 모두 아름답지만 소유할 수 없는 여성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잠자는 미녀는 의미심장합니다. 노인이 마취되어 잠든 젊은 여성의 곁에 누워있지만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여성. 아름답지만 소유할 수 없는 존재. 하치요. 그녀는 가와바타의 모든 소설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가와바타는 1924년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요코미츠 리이치 등과 함께 신감각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기존의 자연주의 문학에 반대하며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인상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문학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독특한 색채를 띄어갔습니다. 한편 문단에서 가와바타는 과묵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니, 과묵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이한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침묵의 응시였습니다. 편집자나 방문객이 찾아오면 가와바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한 방문객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일이 허다했다고 하죠. 처음 가와바타를 찾아간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없고 질문을 해도 침묵만 돌아오고 그저 눈만 깜빡이며 바라볼 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가와바타의 문학적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대상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추어 볼 뿐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응시할 뿐. 이것이 그의 문학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와바타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동과 표정, 주변 풍경을 정밀하게 묘사할 뿐입니다. 가와바타에게는 또 다른 집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술품 수집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애호가를 넘어선 수집광이었죠. 국보로 지정된 우라가미 교쿠도의 동훈사설도를 비롯해 이케노 타이가 요사 부손의 명작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료의 대부분을 미술품 구매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받으면 다음 날이면 골동품 가게로 달려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자 가와바타는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면제에 취해 글을 쓴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약물로 인한 몽롱한 상태가 그의 작품, 특히 산의 소리나 잠자는 미녀 같은 후기 작품들의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가와바타의 후기 작품들을 보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수면제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25년 미시마 유키오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히라오카 키미타케. 그의 인생은 가와바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미시마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람은 친할머니 나츠코였습니다. 나츠코는 도쿠가와 시대의 다이묘 가문 출신으로 아리스가와 노미야 황족 가문에서 자란 자부심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비리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녀의 좌절감은 손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시마가 태어난 지 불과 49일 만에 나츠코는 손자를 부모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자신의 병실로 데려간 겁니다. 나츠코는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었고 히스테릭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12살이 될 때까지 미시마를 독점적으로 키웠습니다. 미시마의 부모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츠코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츠코는 미시마가 햇볕을 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미시마는 병약한 할머니 곁에 어두운 병실에서 여자 사촌들과 인형놀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미시마에게 허락한 것은 책 읽기와 인형놀이뿐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공놀이를 할 때 미시마는 병실에서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나츠코는 어린 미시마를 데리고 가부키 공연을 자주 보러 갔습니다. 특히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위해 할복하는 내용을 담은 주신구라 같은 작품을 즐겨봤다고 합니다. 죽음과 충성, 피의 미학, 이런 것들이 어린 미시마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가부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칼로 배를 가르는 장면, 붉은 천으로 표현되는 피, 장렬하게 쓰러지는 사무라이의 모습, 이런 이미지들이 미시마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2살이 되어서야 미시마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허약하고 창백하며 죽음에 매료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래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못했고 여자아이들과 노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미시마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평생 수치스러워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미시마도 징병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군의관이 이것을 결핵으로 오진했습니다. 결핵 진단. 그것은 즉시 병역 부적격을 의미했습니다. 미시마는 당연히 귀가 조치되었죠. 또래의 젊은이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특공대로 산화할 때 미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안도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시마는 자신이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내면에 큰 상처를 남겼고 평생 동안 무사도와 영웅적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시마의 동기들, 친구들이 하나둘 전사 통보를 받을 때마다 미시마는 자신이 비겁하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지 못했기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할복 자살의 심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955년 무렵부터 미시마는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허약한 육체를 거부하고 완벽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보디빌딩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보디빌딩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문인이 체육관에 다니며 덤벨을 들다니요. 하지만 미시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 3회 그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엄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그가 좋아한 운동이 있었는데 디클라인 덤벨 벤치 프레스였습니다. 가슴 하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죠. 스쿼트 같은 복합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미시마는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근육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허약했던 몸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가슴에 근육이 붙고 팔이 굵어지고 복근이 드러났습니다. 육체 훈련의 일환으로 검도에도 입문했습니다. 유단자의 실력을 갖추었고 나중에는 5단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시마는 검도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련으로 여겼습니다. 죽도를 휘두르는 것은 곧 무사의 정신을 체득하는 일이었습니다. 1968년 미시마는 태양과 강철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육체 개조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언어가 육체보다 먼저 왔다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육체적 고통과 태양을 통해 지성과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를 비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만이 파괴될 때 진정한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마에게는 진지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육체를 예술 작품처럼 가꾸었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훈도시 차림으로 혹은 성 세바스찬의 순교 장면을 재현한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훗날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파괴도 완벽할 수 있으니까요. 미시마에게는 의외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UFO 연구였습니다. 그는 일본 비행접시 연구회의 회원이었죠. 자택 지붕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곤 했다고 합니다.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믿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아름다운 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학의 거장이 지붕에 올라가 UFO를 찾고 있었다니 좀 우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시마는 진지했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더 극적인 무언가, 더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시마가 가장 좋아한 음식 중 하나는 도쿄 회관의 혀가자미 필라프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메뉴 이름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정말 자주 먹었던 모양입니다. 회관의 셰프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살하기 전날 밤 미시마는 다테노카이 대원들과 함께 신바시에 있는 닭요리 전문점 스에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닭고기 전골인 와 코스였다고 합니다. 미시마는 여주인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6년 도쿄대 학생이었던 21살의 미시마는 원고 뭉치를 들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당시 47살이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찾아간 겁니다. 가와바타는 이미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반면 미시마는 무명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가와바타는 미시마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미시마의 단편 담배가 잡지 인간에 실릴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미시마의 소설 도적이 출간될 때는 직접 서문을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미시마가 문단에 데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와바타의 추천은 곧 인정의 도장이었으니까요. 가와바타는 미시마의 결혼 중매도 섰습니다. 한때 미시마는 가와바타의 양녀와의 결혼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와바타의 소개로 요코 스기야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미시마 유키오의 왕복 서한이라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는데 거기에는 미시마의 솔직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가면 뒤에 취약하고 인간적인 미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와바타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시마는 존경과 애정을 담아 스승을 대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문단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모범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26살이나 났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길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와바타는 더욱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1961년에 잠자는 미녀를, 1962년에 고도를 발표했습니다. 죽음과 에로티시즘 그리고 일본적 미의식의 정수를 탐구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더 정적이고 몽환적이 되어갔습니다.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세계였습니다. 가와바타는 소멸해가는 것들을 응시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잃어버린 시간, 닿을 수 없는 것들. 반면 미시마는 외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하고 보디빌딩을 하고 검도를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우익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이 일본의 혼을 썩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황 중심의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년 10월 5일 미시마는 다테노카이, 즉 방패회를 결성했습니다. 주로 와세다 대학 등의 우익 성향 학생들로 구성된 사병 조직이었습니다. 정원은 100명. 이들은 육상자위대 후지학교 등에서 위탁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 정신교육, 검도, 장거리 달리기. 다테노카이는 미시마의 사병이었습니다. 미시마는 다테노카이의 제복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드골 장군이나 나폴레옹 시대의 군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갈색 튜닉에 녹색 트리밍, 금색 단추와 흰 장갑, 그리고 정모를 갖춘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미시마의 연극적이고 탄미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이 제복을 입은 다테노카이 회원들을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코스프레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다테노카이의 목적은 좌익 시위로부터 천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마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을 자신의 마지막 연극의 조연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가와바타가 소멸하는 아름다운 일본을 응시하며 보존하려 했다면 미시마는 잃어버린 강한 일본을 행동으로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허무와 행동, 달과 태양.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스웨덴 할리먼은 일본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후보는 다니자키 주니치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였습니다. 1965년 다니자키가 세상을 떠나면서 경쟁은 가와바타와 미시마로 좁혀졌습니다. 미시마는 해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본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서구 문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시마 자신도 노벨상 수상을 강력히 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1년 미시마가 가와바타를 위해 영문으로 노벨상 추천서를 작성한 겁니다. 경쟁자를 직접 추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선배에 대한 예우였는지 아니면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단 일각에서는 가와바타의 후기 걸작, 잠자는 미녀의 집필 과정에 미시마가 깊이 관여했거나 일부를 대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968년 가을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할리먼은 가와바타가 일본인의 마음의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표현하는 서사적 기교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마는 아직 너무 젊고 미래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시마의 급진적인 우익 성향이 감점 요인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직후 미시마는 사케 한 병을 들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가와바타의 자택문을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미시마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시아 작가에게 노벨상이 돌아가는 주기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생전에는 수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음 일본인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가 나오기까지 26해가 걸렸습니다. 미시마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문학적 성취를 통한 인정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1968년 12월 12일 가와바타는 스톡홀름에서 수상 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일본의 나였습니다. 그는 도겐 선사와 묘의 상인의 시를 인용하며 일본의 자연관과 불교적 허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두견새, 가을에는 달, 겨울에는 눈. 아름다운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와바타는 자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혐오스러워도 자살은 깨달음의 형태가 아닙니다. 나는 자살을 찬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자살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과 3년 뒤 더욱 기묘하고 비극적인 울림을 갖게 됩니다. 1970년 11월 25일 아침 미시마는 자택에서 풍요의 바다 사건 천인오스의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탈고였습니다. 그는 원고를 출판사 담당자를 위해 현관에 놓아두었습니다.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오전 10시쯤 다테노카이 회원 4명이 도착했습니다. 모리타 마사카츠 오가와 마사이로, 코가 마사요시, 코가 히로야스였습니다. 미시마는 그들에게 미리 준비한 봉투를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17세기 명검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흰색 도요타 코로나 승용차를 타고 이치가야의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시마는 모리타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서 재판에서 우리의 정신을 증언하라. 오전 11시 마시타 카네토시 총감과의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시마는 명검을 보여주겠다며 총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총감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문을 바리케이드로 막았습니다. 구출하러 온 참모 장교들과 난투극이 벌어졌고 미시마는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장교들이 부상을 입었죠. 미시마는 자위대원 전원을 본관 앞들에 집합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오 미시마는 칠생보국, 즉 7번 다시 태어나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이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발코니에 섰습니다. 아래에는 약 1000명의 자위대원이 모여 있었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미시마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분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소음과 병사들의 야유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바보 같은 짓 그만해.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시마의 목소리는 파묻혔습니다. 너희는 무사인가? 왜 너희를 부정하는 헌법을 지키려 하는가? 자위대는 위헌이다. 궐기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천황을 복권시키자. 약 7분에서 10분간의 절규 끝에 미시마는 포기했습니다. 내 말은 이것뿐이다. 그는 천황 폐하 만세를 3번 외치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총감실로 돌아온 미시마는 상의를 벗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단도를 복부에 찔러 넣었습니다. 사무라이의 법도에 따라 미시마의 제자 모리타 마사카츠가 뒤에서 목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타는 공포와 슬픔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이나 칼을 내리쳤지만 목을 베지 못했습니다. 미시마의 어깨와 등에만 큰 상처를 냈습니다. 결국 검도 유단자인 코가 히로야스가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단번에 미시마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어서 모리타도 할복했습니다. 코가가 그의 목을 쳤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미시마가 그토록 갈망하던 피와 죽음의 미학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와바타는 사건 소식을 듣고 이치가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 진입은 불어되었고 그는 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미시마의 죽음 이후 가와바타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시마가 꿈에 나타납니다. 수백 밤 동안 미시마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노벨상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미시마가 절망했고 그래서 저런 끔찍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생각. 아니면 미시마가 저승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강박관념. 가와바타는 더 이상 예전의 가와바타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기 힘들어했고 불면증은 더 심해졌으며 수면제 복용량도 늘어났습니다. 1972년 4월 16일 가와바타는 가나가와현 주시의 작업실로 쓰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주시 마리나 아파트였습니다. 가마쿠라 자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가정부가 가스 냄새를 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와바타는 이불 위에 누운 채 가스 스토브의 호스를 입에 물고 숨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위스키 병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미시마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요란하게 죽었다면 가와바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난방기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사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스를 입에 물고 있었다는 정황상 자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노벨상 수상의 부담감, 창작의 고통, 건강 악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이 남긴 충격이 가장 컸을 거라고들 말합니다. 1970년 11월 25일과 1972년 4월 16일, 1년 5개월의 시간 차를 두고 두 거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시마는 요란했습니다. 발코니에서 연설하고 할복하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고 세상은 충격과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가와바타는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방에서 가스 호스를 물고 유서도 없이 말없이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죽음의 뿌리는 같았습니다. 상실된 일본. 미시마는 강한 일본이 사라진 것을 견디지 못했고 가와바타는 아름다운 일본이 소멸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미시마는 태양처럼 타올랐고 가와바타는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1968년 가을
사케 한 병을 들고 스승의 집을 찾아간 제자.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의 최후를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최후가 스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와바타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자살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의 미를 지키려 했습니다. 가와바타는 응시로, 미시마는 행동으로. 가와바타는 허무로, 미시마는 육체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학은 남았습니다. 설국도 금각사도 잠자는 미녀도 우국도 여전히 읽힙니다. 1970년과 1972년, 그리고 1년 5개월. 이 시간은 일본 쇼와 문학이 근대와 작별을 고하는 장례식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의 명인이었던 가와바타가 마지막으로 치른 장례식은 제자의 것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독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기이한 면모를 가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문학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두 거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